4,300억 원, 시행사업 그 이면의 주장들, 이재기 씨 측 입장문 분석. 여러분,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통째로 복제해서 24시간 내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소름이 돋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스릴러 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4,3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한쪽 당사자가 언론 보도에 맞서 내놓은 입장문과 그 근거 자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이 사업을 이끌던 이재기 씨가 2026년 8월 10일에 발표한 입장문과 사실관계 안내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이재기 씨 측이 직접 낸 문건이라는 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문건에 담긴 이재기 씨 측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저희는 경찰도 판사도 아니고 어느 쪽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특정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재기 씨 측이 공개한 자료라는 지도를 따라가며 그 안의 논리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의 역할입니다. 일부 자금 흐름을 둘러싼 주장, 22억 원이 사라졌다. 입장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자금 문제입니다. 회사와 투자자의 돈이 대규모로 사라졌다는 게 이재기 씨 측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이재기 씨 측이 제시한 2025년 9월 12일 기준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전 임직원들이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총 242건의 거래를 통해 약 22억 2,859만 원이 직접 횡령되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242건이요? 한두 번의 큰 이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군요. 네, 이재기 씨 측은 이를 매우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 자금의 약 98%가 제주 지역 외부 투자자들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66%, 신탁 23%, 조합 9% 비중이라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설명입니다.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여러 개인 계좌로 쪼개져 나갔다는 게 핵심 주장이죠. 맞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큰 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수십 개의 개인 계좌로 잘게 쪼개져 빠져나갔다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주장입니다. 문건에는 그 종착지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 지인 계좌로까지 이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금액도 명시되어 있나요? 이재기 씨 측 문건에는 횡령 주동자로 지목한 S모 씨, 관련해 S모 등에게 15억 6,500만 원, L모 등에게 5억 700만 원이 흘러갔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S모 씨의 지인이라는 G모 씨 계좌로도 8억 9,500만 원이 흘러갔다고 콕 집어 주장하고 있고요. 대표이사인 이재기 씨는 왜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걸까요? 이재기 씨 측 설명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이 회사 실무는 물론 법인 인장까지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기 씨 측은 본인 명의의 계좌 19개, 거래 내역 2,836건을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 가운데 자신에게 귀속된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내부 실무진의 독단적 소행이라는 논리에 힘이 실리겠네요. 그것이 이재기 씨 측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재기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부 서류 조작을 통한 경영권 탈취 의혹, 이재기 씨 측이 제기하는 배임 주장. 현금 유출은 통장 기록이 남기 마련이잖아요. 4,3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알짜를 차지하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그래서 입장문의 두 번째 핵심이 서류 조작을 통한 경영권 찬탈과 배임 의혹입니다. 이재기 씨 측은 문제의 임직원들이 회사 대표와 상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움. 우리 등기 시스템에서 서류 몇 장으로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재기 씨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회사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 권한을 이용한 우회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인감과 실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주주총회 결의서를 만들어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를 변경했다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주장입니다. 국가기관은 서류에 찍힌 인감이 진짜이고 형식 요건만 맞으면 등기를 변경해준다는 거군요. 네, 형식적 심사주의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설명입니다. 이후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 6피지를 나무산업개발이라는 곳에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처리됐다는 건가요? 이재기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실제 가치 6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서류상 30억 원에 헐값 매각한 것처럼 작성했고 차액 32억 원은 나무산업개발이 갚아야 할 채무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 권리만 이전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수법이라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설명입니다. 이 과정으로 원래 회사에는 어떤 결과가 남았다는 건가요? 이재기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약 699억 7천만 원의 가짜 채무가 회사에 발생했고 실제 거래되지 않은 토지 거래가 발생한 탓에 약 20억 원의 세금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탈취된 부동산의 담보로 브릿지론과 PF 대출을 일으켜 약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짚어드리면 브릿지론은 본 대출인 PF를 받기 전 단기로 빌리는 고금리 대출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재기 씨 측은 이를 회사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가로챈 구조적 경제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는 이재기 씨 측이 제기한 주장이며 관련 혐의는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부 언론 보도를 둘러싼 이재기 씨 측의 반박, 물타기 전략이라는 주장. 통장 거래 내역과 위조 의혹이 제기된 계약서가 이미 있는데 왜 최근 보도들은 오히려 이재기 씨를 향해 비판적인 프레임을 쏟아냈을까요? 이재기 씨 측은 이를 위기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시선 돌리기,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압박과 객관적 증거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론이라는 더 크고 통제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재기 씨 측 해석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재기 씨 측 개인의 디지털 데이터 유출 문제가 등장하는군요. 네, 이재기 씨 측은 언론에 유출된 자신의 사적 자료가 불법 해킹으로 빼돌려진 것이 명백하다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인가요? 첫째, 유출된 자료가 단둘이 나눈 통화 녹취록, 상대방 번호와 통화, 일시, 기기에만 저장된 사진과 음성, 파일 등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만 백업되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이재기 씨 측은 이 자료를 언론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화 상대방이 자기 폰으로 녹음해서 제보했다는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재기 씨 측은 이 부분도 반박합니다. 유출된 자료 패키지에는 여러 사람과 나눈 대화가 섞여 있었고 통화 상대방과 무관한 개인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정 제보자가 모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기 또는 클라우드 서버 전체에 접근한 사람만이 확보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재기 씨 측 주장입니다. 그럼 이재기 씨 측은 이걸 어떻게 해냈다고 주장하나요? 이재기 씨 측은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른바 쌍둥이 폰을 개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전 임직원 중 한 명이 이재기 씨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있나요? 이재기 씨 측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 기록과 통신사, 개통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2024년 관련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도용 훼손의 발신위치가 해당 임직원의 주거지 인근인 제주시 화북동으로 확인됐고 통화 상대방 번호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과 일치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청 앱 등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 중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 편집해 언론에 제공했다는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그것이 이재기 씨 측이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수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부 이재기 씨 측이 제시하는 법적 근거. 만약 이런 정보 수집이 실제로 불법이었다면 이를 받아보도한 언론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면책될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질문입니다. 아무리 공익보도라 하더라도 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훔친 자료로 기사를 쓸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재기 씨 측도 입장문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짚고 있습니다. 어떤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나요? 이재기 씨 측은 2024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합니다. 이 판례는 타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기만 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취득한 정보를 유출, 누설한 경우 제49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이재기 씨 측 설명입니다. 2014년 할리우드 배우들의 아이클라우드가 대거 해킹돼 사생활 사진이 유출됐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비슷한 맥락이죠. 클라우드 계정 하나가 뚫리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재기 씨 측은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6조에 따라 불법으로 취득한 대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누설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재기 씨 측은 2011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당시 대법원은 불법 감청 녹음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완벽한 공익적 요건을 모두 갖춘 예외적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기 씨 측은 이 판례를 근거로 위법하게 취득된 자료의 인용보도 중단, 정정보도,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론에 요청했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판례와 현행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는 게 이재기 씨 측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는 이재기 씨 측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제시한 법적 근거이며 실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부 투자자 고소 취하와 역고소, 이재기 씨 측이 밝히는 국면 전환.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이재기 씨 측 입장문에는 국면이 바뀐 계기도 언급돼 있다고요? 네. 이재기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초반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반대 측의 여론전에 영향을 받아 이재기 씨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자 5명이 계좌 내역과 문제의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게 됐고 2025년 4월 이재기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하만 한 게 아니라던데요. 이재기 씨 측 설명으로는 해당 투자자들이 S모 씨 등 전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역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재기 씨 측은 이를 두고 실제로 돈을 잃은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기 시작한 변곡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재기 씨 측이 전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남는 질문들. 오늘 살펴본 2026년 8월 10일자 이재기 씨 입장문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상대 측의 혐의를 주장하는 문건이었습니다. 네. 22억 원대 자금 세탁 의혹, 문서 위조를 통한 경영권 찬탈 의혹,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디지털 사생활 침해 의혹까지 이재기 씨 측이 제기한 일련의 주장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한쪽 당사자인 이재기 씨 측의 주장이며 관련 혐의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A. 그럼에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극적인 폭로나 편집된 녹취, 사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우리는 얼마나 따져보고 있는지 말이죠. 이재기 씨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말이 아니라 계좌로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하기 어려운 금융거래 기록과 통신, 데이터가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기 씨 측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질문 하나 남겨봅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이 블록체인 같은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 원전 기술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쌍둥이 폰이나 클라우드 해킹 같은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서류 위조나 자금 횡령 같은 오래된 범죄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해법 역시 기술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재기 씨 측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지금 보이는 것이 전체 이야기의 전부인지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재기 씨 측 입장문 분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